저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스님께 혼날 걸 각오하고 너무 혼내는 사람이야. 딸이 아니 아까 따끔하게 혼나셨다 그러셔서 혼나신 분들이 어, 사춘기 딸이 있는데요. 네. 이제 딸이 사춘기가 오니까 자꾸 말투가 이제 툭툭거리거나 그런 말투를 하거나 뭐 부정적인 단어들 뭐 싫어 안 돼 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좀 잘 지낼 수 있을지. 사춘기라서 애가 엄마한테 자꾸 반대하는 의견을 낼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춘기가 왔나 이 생각이 들었을까? 사춘기가 오면서 조금 그런 말투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애가 말을 잘 듣다가 안 듣기 시작하면 얘가 사춘기가 왔나?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이러고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 좀 늦게 왔다 그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찌부둥하면 갱년기가 왔나? 물론 사춘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옳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라는 건 뭐예요? 어른의 말을 듣고 어른을 따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얘가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까요? 잘 못 살까요? 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말만 늘 듣고 잘 듣고 살던 아이는 밖에 나가 다른 사람 말도 그대로 따라 들으면 노예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반대 의견도 낼 줄 알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 의견에 반대도 해보고 자기 의견도 내보고 고집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말 안 듣는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엄마가 아이를 자립시켜 주려는 생각이었고 귀여운 아이만 생각하지 어릴 때는 귀엽고 돌봐줘야 되지만 이제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자립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엄마 앞에서 이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의견도 반대도 하고 지 고집도 하고 그럴 때 좀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해요. 아,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자기 생각도 있구나. 자기 주장도 있구나. 이렇게 아주 대견하게 얘기해야 돼요. 5살이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집은 벌써 5살 자립을 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꼭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때리거나 하는 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안 된다. 그다음에 남을 괴롭히는 거 안 된다.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 안 된다. 그 외에는 어지간하면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그것에 책임지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행한 걸 너무 막지도 말고 아이가 행한 거의 결과를 자기가 너무 감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반대 의견 해보고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두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청소년 때. 그게 훈련이 돼야 이제 20살이 넘으면 건강한 청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부모가 과잉보호를 해서 그 훈련할 기회를 뺏어버리면 아이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늘 뭐든지 엄마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걸 싫잖아, 그죠? 실패하는 거를 막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를 하고 그 아픔을 느껴야 그게 자기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부모가 보살펴 버리면 결과적으로 아이한테 나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더라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어릴 때는 따뜻한 사랑, 보살펴주는 사랑이 필요하고 청소년 때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해요. 좀 지켜보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아이예요? 말 안 듣는 아이예요? 너무 줘봐요. 말 잘 듣게 생겼는데. 아니, 일어나서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중학교 1학년 지소연입니다. 스님 얘기 듣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하면 좋겠어요? 말을 좀 듣기도 하고 의사 표현도 조금 너무 싫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먹고 있고 자는 거 자립을 해요? 엄마한테서 도움을 받고 살아요? 도움을 받는 게 많죠? 그럼 첫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미성년이잖아. 성년이 아니잖아. 그죠? 내 의견도 낼 수도 있지만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보호자가 하는 거야. 왜? 그래서 19살까지는 보호자, 피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낼 수는 있어. 그러나 최종 결정은 19살까지는 보호자가 하고 19살이 넘으면 이제 그때는 내가 결정해도 돼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제 딸이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좋은 병원이라든가 한약도 많이 먹여보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요. 제 소원은 새해에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하고 좀 전화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 포기 안 했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딸한테 많은 얘기도 좀 해보고 또 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이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애기 아빠도 말은 안 하고 다니지만 동네에 제 또래의 그 저기 손주들을 이렇게 안고 다니고 걸려 다니는 건 엄청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 얘기 좀 듣고 마음 좀 변해서 좀 애기 좀 갖게 해줬으면 하고 좀 명쾌한 말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네, 굉장히 평범한 소원 같지만은 네. 자기가 원하는 그 바람이 딸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자기도 애가 안 생겨서 지금 괴로운데 부모까지 자꾸 이렇게 눈치를 주면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부모라면 딸이 그런 것으로 걱정을 해도 아이고 자연적으로 생기면 좋지만은 예. 어떻게 그게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했으면 다행이지 또 아기는 없으면 입양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라면 네, 네. 자녀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손자 예. 손자 우리 남편도 손자 원한다. 나도 손자 원한다. 딴 집에 가봐야 다 손자가 있는데 나는 왜 손자가 없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녀를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부모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예. 알았죠? 가서 위로 많이 하겠습니다. 뭐 위로까지 안 죄송합니다. 해줘도 돼. 압력만 넣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성세대는 이 소위 보장, 삶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가족, 자녀예요. 근데 미래 사회는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자녀가 아니에요. 사회지, 사회. 사회 보장 시스템이지. 캐나다 같은 데는 그게 잘 돼 있으니까 제가 강의 가면 노인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스님, 효자에도 정부보다 더한 효자가 없습니다. 나보고 이래. 그 사회보장대조가 잘 돼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정부가 해주지 자녀에게 의지하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은 사람은 사회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오직 후손에 의해서만 보호받는 이런 오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막 수능을 끝낸 고등학생 수험생인데요. 그랬구나.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수시로 6개를 썼는데 6개가 다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막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부담이 되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뭔가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나의 욕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조금 많네요. 자기 성적보다 높은 데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는 실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높은 데 내면 떨어지게 돼 있고 낮은 데 내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좀 높은 데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그곳에 가겠다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가면 되고, 아 내가 너무 현재의 실력에서 조금 높은 데 냈구나 그러면 그럼 조금 낮은 데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누구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은 내가 너무 현재의 성적보다 높이 내서 떨어진 거지 이것은 운이나 내 실력이 없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동안 불합격이란 걸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처음 겪어보는 거라 너무 힘든 건가요? 네, 처음 그지? 불합격. 왠지 빨간 공부 되게 글씨 잘할 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자주 또 경험해보면 이력이 생겨요. 맞아요. 지금은 큰일 같은데 만약에 한 20년, 30년 지나가 나이 40, 50이 돼가 이때를 돌아보면 사실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굉장히 큰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해 구슬을 따가지고 얼마만큼 땄냐 서랍 안에 넣을 정도를 넘어서 조그만 단지에 가득 담아 넣을 정도로. 근데 지금 그 구슬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닌 줄을 알았으면 친구들과 구슬치기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땄다 하더라도 끝날 때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방송국에서 우리 어릴 때 친구를 찾아가서 법륜 스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법륜 스님은 어릴 때부터 달랐다. 우리하고 구슬치기가 구슬을 따가지고 갈 때는 우리한테 돌려줬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별거 아닌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어릴 때는 어리석었다. 지혜롭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의 제 삶에서는 또 이게 소중하다 이러지만은 이제 눈 감고 숨 넘어갈 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소중하다 했던 것이 또 어릴 때 구슬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구슬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내가 또 20, 30년이 지나서 눈 감을 때 그 구슬 같은 게 무엇일까? 이건 정말 구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지금 늘 유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숨 넘어갈 때 내가 쓸데없는데 시간 보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현안에 집착하지 마라. 충실하지 말라는 게 구슬치기를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슬치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성과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요즘은 대부분 부모들이 조금 옛날보다는 이 심리 상태가 어때요? 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적 불안이 옛날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도 전쟁통에 난 아이들이 심적 불안이 조금 더 심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이 심리적인 자아가 형성될 때까지
그 심리를 편안하게 형성해 주는 게 최고의 부모의 공덕입니다. 이게 행복의 근원이니까. 두 번째 부모가 해줘야 할 일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생력을 갖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가 어릴 때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과잉보호를 해가 대부분 뺏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생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젊은이들에게 많은 지금 어려움이 부딪히게 된다. 경쟁이 치열한 데 가면 발병률이 더 높을까 낮을까요? 더 높아지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대학 시험이라고 하는 거기에 치열하게 가면 괜찮다가 그때 가서 또 발병을 한다든지, 결혼해서 막 갈등이 너무 심해질 때 발병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은 이제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엄마가 마음이 편해,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되는 분이나 시어머니 되는 분은 그 아이의 엄마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주를 귀여워할 게 아니라 그 며느리를, 부인을 편안하게 해줘야 엄마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회적으로는 이제 지나친 경쟁, 긴장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 왜 더 심할까?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가 인기 위주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하고, 성공한 것이 오래 갑니까? 짧게 갑니까? 짧게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이거는 나이가 50, 60이 돼가 이제 꼭대기가 올라가는데, 이 분야는 열 몇 살에 꼭대기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20몇 살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그게 떨어지면 이제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들은 거기다 뭐까지 답니까? 또 악플까지 달잖아. 그죠? 약한 고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악플을 다는 게 어때요?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발작을 하려는데 그런 걸 탁 하게 되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확 사로잡혀. 그래도 죽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렇다고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심리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겹치게 되면 이제 이 발병을 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분야에 그런 직업적인 성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불안정을 조기에 발견해서 어때요? 조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빨리 발견해가 빨리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정신적인 질환은 대부분 다 방치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만성화되면 그때 이제 병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병원에 데려가려니까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도 조금만 그게 이상하면 빨리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건 학교 다니는데 10명이 같이 있는데 9명 괜찮은데 1명만 딱 꼴보기 싫다. 그럼 그 1명만 잘 지내면 내가 10명하고 다 잘 지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 1명하고 잘 지내는 거를 내 수행의 과제로 삼아라. 근데 2명이 꼴보기 싫다. 그러면 남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나에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명이 꼴보기 싫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가거라. 병원에 가서 먼저 검진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꼭 발작을 한 뒤에 가면 좀 늦어요. 미리 그런 요소가 있는 거를 체크가 되면 훨씬 치유가 쉽다.